경제를 보는 눈, 곽수정의 생생경제. 네, 금요기획 3, 4부 시간입니다. 최근 이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전력 체계 개편안, 그리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다양한 문제점, 경제 민주화 등등등등 이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상 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분노는 더 줄지를 않고 있는 걸까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오늘 금요기획에서 중산층 문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십시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쇼핑 속보입니다. 올여름 패션그룹 형제의 30년 노하우와 바우하우스가 만나 새로운 쇼핑 문화의 바람이 장안동 일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션, 외식, 영화까지 원스톱으로 누리는 바우하우스. 한 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패밀리 쇼핑몰 바우하우스. 사회적 불균형을 불러오는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낮은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용등급이 높은 층의 신용상태는 개선되고 있어서 갈수록 신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득계층 간 교육비 지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에도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먹고 사는 데 쓰는 비용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여유로운 삶을 위해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중산층의 비중은 공식 통계상으로는 65%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상의 중산층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산층의 복원과 창조 경제 구현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컷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우리 이 국민들에게 여쭤봤답니다. 대답한 분들 중에 65%가 중산층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다시 더 여쭤보니까 55%는 저는요 중산층이라고 대답은 했지만요 저소득층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자, 지금 설국열차 영화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레미제라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긴 터널을 같이 헤집고 지나가는 가운데 소득 간,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잃어버린 15년의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이제 중산층을 70%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문제는 70이라는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가 중산층이구나라고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금요기획 시간에 바로 이 논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시민사회경제연구소의 홍헌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중산층 정의부터 내릴까요? 중산층이 뭡니까? 중산층 하면 학자들 사이에 그 기준에 대해서 네. 이렇게 통일된 통설은 없죠. 네. 다만 지금 OECD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기준이 예.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네. 이게 중산층이다 그런 얘기인데 네.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중산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중간층이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면 평균하고 좀 다르죠. 예, 다르죠. 100명을 쭉 세워놓고 가운데 가운데에 50%. 해당하는 게 예. 중위고 예. 그게 중위소득인데 이게 좀 충격적인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예. 연봉으로 치면 예.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2천만 원. 그래서 이 통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2,400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OECD 기준에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이라고 그러면 네. 2천을 중심으로 볼 때 1,000에서 3천 아니겠습니까? 연봉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OECD 기준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연봉 1,000에서 3천 중에서 절반 예. 그러니까 1,000에서 2천 예. 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는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그 일부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은경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산층의 기준에 예. 대해서 예. 사실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학문적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부모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더 못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걱정이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발전하고 성장해 왔던 그 공식이 깨지고 미래 세대 내 자식들 세대가 더 못 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최초로 가진 세대이기도 하고 네. 흔히 우리가 이제 계층 이동성이라고 불리는 예. 이제 개천용이라고 말을 하죠. 예. 그게 불가능한 시대.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미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거나 이런 두려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다음 내 자식과 내 미래 세대가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사회학적인 해석이시네요. 예, 재밌네요.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우리 오늘은 기납식으로 한번 대화를 끌어볼까 하는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산층 70% 달성 5년 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치상으로 얘기를 끌어간다면 이렇게 했다. 65%니까 현재 네. 올려서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 사회학적인 접근. 내 미래가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투명성.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내 노후가 진짜로 독거노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 증가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홍은호 소장님. 지금 이제 박 대통령 공약이 네. 지난해 지금 중산층 비율이 65%인데 네. 그걸 임기 말까지 한 70% 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거의 불가능한 목표죠. 불가능한 목표인데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 그 중산층이라는 것은 뭐냐 예. 그러면 중산층이라는 거는 예.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 속으로. 네. 줄어든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냐 그러면 풍선이 있다고 그럴 때 예. 풍선 맨 위하고 맨 밑에를 양손이 잡고 예. 옆으로 쭉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가운데가 있는 폭 빠지죠. 폭이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리고 양쪽에는 좀 길이가 늘어가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빈곤층이 늘고 양쪽에 예.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늘어서 예. 중간에 있는 그 풍선에 중간에 폭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공약에서 나오는 거 해결 예. 방안을 얘기하면 예. 그걸 해결하려면 뭐냐 그러면 손을 놓으면 되겠죠. 예. 양쪽에 이렇게 잡고 그렇겠죠. 있던 풍선을. 예. 그러면 손을 놓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빈곤층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되고 네.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소득을 빈곤층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 예. 양쪽에 극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극단이 줄어들면 이제 중간층이 늘어가는데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심화되지 않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술 진보나 예. 여러 가지 요인들 개방도 되면 네. 심화되고 예. 그러면 이게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조금 전에 이 소득 재분배 정책, 그러니까 그 고소득층에서 빈곤층으로 이전되는 소득 재분배 정책, 이 빈부 격차 해소 정책이 양극화 심화 속도보다 더 빨라야 돼요. 그 빨라야 되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 속도보다 복지 확대 정책의 속도 또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느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 많이 확보했지만 복지가 상당히 확대됐지만 양극화 심화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층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도 훨씬 더 잘해서 양극화 심화 속도를 넘어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뭐 5년 안에 5%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약 만든 분들이 많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65%를 그냥 70%로 대충 올리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지금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 교수님, 제가 시작할 때 IMF 이후에 잃어버린 15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강도 높은 몰락과 함께 구조조정이 동시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 당시의 구조조정, 어떤 판단에서 시행이 됐고 이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자꾸 이번 정부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격대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니면 참여정부, 국민정부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중장기, 한국 사회 중장기 쭉 그 흐름들을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IMF 이후에 모든 것들이 바뀌거든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8, 90년대 굉장히 탄탄한 성장을 해왔고 그 배경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80년대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있었죠. 그 민주화와 더불어서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이 되면서 큰 폭의 그 임금 상승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진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뭐 가전, 마이카, 집,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사실은 대기업들이 성장을 했던 거죠. 그 성장을 했던 것들이 다시 세금으로 들어와서 4대 보험이 정착이 되고 쉽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 소득이 상승을 하면 구매력이 상승을 하고 민간 소비가 증가를 하면 세금이 늘어나고 복지 정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대기업 역시 성장을 했던 그래서 한국 사회 경제를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를 하는 이제 성장과 고용이 동시 동반했던 이 모델이 한국형 경제 성장 모델인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때 뭐 굉장히 많았던 IMF 처방이라든지 맥켄지 보고서라든지 여기 다 했던 것들이 정부 주도, 대기업 주도 뭐 이런 것들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했었던 그 대안들이 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시키고 일자리는 구조조정하고 민영화 시키고 뭐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고용이 불안정해진 거죠.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고 사실은 대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들, 기업 활동을 하는데 모든 규제들이 사실은 다 풀리면서 민영화되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흐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이거는 뭐 김대중 국민의 정부라든지 참여정부 할 것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정점은 사실은 FTA, 한미 FTA라고도 볼 수가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복지는 일정 정도 확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홍헌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정한 그 소득 양극화나 경제 문제의 부분을 복지로 약간씩 완화시켜온 부분은 있는데 이 그 흐름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너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대기업들은 수출 주도 경영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들이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소장님, 그 방금 우리 이은경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맥킨지 보고서도 별로 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오정, 이태백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15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맥킨지 보고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같은 이야기들이 처방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처방 쪽으로 갈 때 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시당초 이 모든 것에 대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이은경 박사님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맥킨지 보고서의 그런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는 안 하는 편인데요.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15년 전에 그럼 당시에 이제 IMF가 이제 들어와서 그때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고 대신 문제가 생기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자의 약속은 달성되고 후자는 달성 안 됐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됐는데 사회 안전망은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양권은 더 심화되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반대를 하는데 첫째는 보면 그 세계은행 통계를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유효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북유럽 같은 경우도 덴마크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핀란드나 뭐 스웨덴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뭐 성장률은 비슷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일관된 어떤 법칙성을 발견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에서 지금 쭉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노동시장 유연화 했더니 지금 내수가 죽어서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과잉 부분 이 부분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복지 서비스 종사자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 되려면 우리나라 복지가 한 300만 명 정도 복지 인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150만 명이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영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킨지의 그런 처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이은경 박사한테 보다 구체적인 왜냐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를 우리 이은경 박사께서 샅샅이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계속해서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 돌아와서 4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중산층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 시작은 이은경 박사께서 공부하셨던 맥킨지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앱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너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낱말 기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쇼핑 속보입니다. 올여름 패션그룹 형제의 30년 노하우와 바우하우스가 만나 새로운 쇼핑 문화의 바람이 장안동 일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션, 외식, 영화까지 원스톱으로 누리는 바우하우스. 한 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패밀리 쇼핑몰 바우하우스. 네, 지금 4부 시작을 했습니다. 이은경 박사님께 맥킨지 보고서 우리가 잠시 광고 나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15년 전에 맥킨지 보고서는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네. 뭐 IMF 권고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유연화, 구조조정, 대기업의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쭉 왔었고 사실은 인천공항 매각이라든지 지금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연 몇백억씩을 주면서 이제 컨설팅을 맡기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분석은 동일합니다. 뭐 중산층이 몰락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네. 분석은 사실은 한국에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해법에 있는데 네. 그 해법이 사실은 15년 전의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똑같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고 네. 뭐 투자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예. 창조적인 어떤 뭐 경제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기업과 그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들은 그런 흔히 얘기를 하는 우리가 그 회전문 인사라고도 표현을 하는 네. 정치, 경제, 언론, 학계 이런 데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생각의 배경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사회에 부를 만들어내고 그 부가 아래로 흘러넘쳐서 쉽게 말하면 파이를 키운 다음에 분배로 가자. 가장 중요한 건 파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잘 경영하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한국 사회에서는 15년 전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30년 전부터 면면이 있었던 거고 그 흐름 속에서 뭐 IMF라든지 뭐 맥켄지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네. 쉽게 말하면 왜 파이를 키우자. 이게 근데 문제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네. 8, 90년대에는 사실은 이제 소득이 같이 들면서 네. 이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면 그래요. 지금은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하고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익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집중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데 전혀 이게 고용이나 내수 확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맥킨지 보고서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재현하는 거는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 경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15년인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그 처방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IMF 처방이란 그렇죠. IMF 말씀이신 처방이고 거죠? 그대로 사실은 다 지켰고 안 지킨 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그 약속들이 사실 미흡했던 건데 그 처방대로 했는데 안 됐으면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질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 소장님, 네. 박근혜 정부 중산층 70% 회복 어떻게 현실을 하겠다는 구상입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중산층 비중을 65에서 75%로 높이겠다는 그 공약이 네. 그 공약 만들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냥 65%에서 70%로 올리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네.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지우개 굴려서 그냥 시험 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거 과정이나 나중에 되면 이제 당선이 되면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공약들이 나중에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뭘 하겠다 하는데 창조 경제도 그렇고 지금 그 고용률 70%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지우개 굴려갖고 만들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굉장한 지금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지금 중산층 올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 심화 속도에 비해서
복지 확대 속도, 그다음에 사회 소득 재분배 속도, 네. 그 속도가 그걸 넘어설 만큼 그게 돼야 되는데 예. 그 정도 뭐 시뮬레이션을 해볼지도 절대 안 했을 것이고, 그 지금 이제 이거는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은 관건은 지금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제 생각에는 현상 유지는 할 거예요. 뭐 65에서 한 66, 67 이 정도를 할 텐데 70%까지 하려면 아마 지금 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복지 공약이 한 2배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좀 박 대통령이 이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5에서 현실적으로 65에서 66, 67 정도 올린다고 그 가볍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복지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뭐 거창한 목표 세우고 무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 박사님. 네. 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2년 이내에 글로벌 경제가 출구 전략을 세울 정도로 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홍은호 소장이 말씀하셨던 이런 그 월스트 시나리오나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밝은 분홍빛 전망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이렇게 출구 전략을 찾을 정도로 잘 회복되고 있는지. 미래 말씀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미래를 연결시켰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나은 이유는 중국 덕분인 거죠. 중국이 그래도 8% 뭐 이렇게 좀 성장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세계 경제가 양적 완화 정책이나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잘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조건에서 사실은 저희는 한국 사회가 장기간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제가 전공은 이제 복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한국 사회는 이제 복지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이렇게 하나의 그 역사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쭉 정리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미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후퇴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 살린다라고 약속했던 단초 약속은 우리 홍은호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좀 자기 발을 자기가 스스로 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정한 중산층과 서민 살리기를 한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특히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공약에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특히 창조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경제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게 봤어요. 그냥 저게 벤처 기업 활성화나 뭐 내실화를 기한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뭐 전 부처가 나서서 지금 어중이 떠중이 뭐 창조 경제를 한다고 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예산 낭비만 다 하고 나고 실속을 하나도 못 챙길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제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허황된 수치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놓은 수치에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안을 지금 한다고 그러면 뭐 경제 민주화 복지 공약 후퇴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략적으로 지금 복지 확대를 할 때 이번에 뭐 세법 개정안 나왔지만 전략이 실패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세했다고 그러는데 16만 원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그 감세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냐 그러면 연봉 6천에서 8천 되는 분들이 한 65만 원 정도 감세 혜택 받았어요. 그 이번에 16만 원 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큰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감세 혜택을. 그다음에 연봉 1억, 2억 정도 될 때는 1억이면 감세 혜택 100만 원 받고 이번에 100만 원 늘었고 2억이면 감세 혜택 200만 원 받고 이번에 200 늘었고 그다음에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 1000만 원 받고 이번에 865만 원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MB 정부와 비교하면 손해가 이익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손해가 조금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감안해 있고 그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걸 발표를 할 때 전략적으로 이런 뭐 MB 정부 감세 규모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딱 비교해주면서 했더라고 그러면 기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러면 융단 폭격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전략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덥석 세금 내 하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안 저렇게 깨졌는데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복지 확대하려면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론 뭐 약간 부채 같은 걸 좀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도 지금 진전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겨우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4월 달에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게 지금 그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정도 있고 나머지 뭐 자잘한 거 이거 큰 의미는 없어요. 뭐 금산분리 그런 법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로 돌아간 거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랬는데 벌써부터 지금 그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후퇴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보면 이게 세수가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가 50조예요. 그럼 1,000억이면 50조에 1%도 아니고 0.2%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후퇴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원적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중산층을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65%가 64%로 쪼그라들지 않으면 다행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합니다. 이영경 박사님, 네. 그 맥킨지 등이 아까 저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우리 정부나 기업 뭐 이렇게 지불하면서도 만들어낸 그 보고서가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구조적인 변혁에 대한 제언이 아니라 보고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그냥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의혹을 갖게 만드는 대목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봤던 게 그 보고서가 나오고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고 뭐 상관 있는 거는 아닌데 다른 기업에서 뭐 정경련에서 경제 민주화 할 시기 아니다. 그 뒤에 뭐 창조 경제를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다른 뭐 경제학자들은 학회에서 경제 민주화하면 성장 동력 멈춘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게 박근혜 정부 취임식 뭐 전후로 쭉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 민주화나 복지 확대, 소득 재분배 영역은 이쪽에서 주장하는 그 흐름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경제 민주화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는 전체 사회나 기업이 생산한 부를 임금을 통해서 1차 분배를 하고 그거를 다시 낸 돈을 걷어서 세금이나 이런 형태로 복지로 2차 분배를 하는 이 시스템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의 탄탄한 그룹이 그게 중산층이 존재를 하고 이 사람들과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확충을 하는 이 구조, 이 시스템을 흔히 우리가 이제 임금주도 성장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살아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사실은 다른 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현재 정부에서 과연 몇 가지의 정책적인 어떤 조치로 중산층이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기대하기는 가장 사실은 어려운 시점인 거죠. 옛날 영화의 러브 스토리를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야 된다. 정부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뭐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국민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그 국민이 가져야 될 자세라든지 행동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모두 여기에 대한 지적은 없는가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우리 90년대 후반에 우리에게 가장 유행했던 말은 부자 되세요. 나도 이제 재테크의 달인이 됩시다. 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게 주식과 카드와 부동산 그러니까요. 거품으로 이어졌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그렇죠. 하는 묻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택한 방식, 우리 전체 사회가 택한 방식은 보다 더 거품을 내서 보다 더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사회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도덕성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한국 사회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 4대강이나 경제성장, 747 그렇죠. 이런 쪽의 선택을 했었던 것. 근데 그거를 국민들도 알고서 따라갔고 알고서 찬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잘못을 모두가 다 정부 쪽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홍원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 국민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주제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뭐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어떤 체제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에게 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미국식 경제 체제가 사회 경제 체제가 있을 수 있고 북유럽식 경제 체제가 있을 수 있는데 10년 전에 세계은행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역시 북유럽
사회 경제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선진국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럼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체제는 어디냐? 결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에요. 멕시코. 왜냐 그러면 선진국과 지금 북유럽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경제 수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역대 경제 수준은 1인당 GDP로 따지면. 네. 그런데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성장에 성공했죠. 네. 성장률 성공했고 복지에 성공했고 예. 인간다운 삶에 성공했어요. 예. 그럼 미국은 뭐냐? 경제 수준은 비슷한데 예. 성장도 뭐 그렇게 시원찮고 복지 뭐 시원찮고 인간다운 삶 완전히 뭐 아주 형편없죠. 그러면 뭐 미국,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뭐 물론 뭐 세금 내기 싫고 또 뭐 복지하는 것도 버겁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체제는 결국 북유럽 체제거든요. 결국은 미국식 체제는 이게 형편없는 체제예요. 똑같은 경제 수준에서 한쪽은 성장, 복지, 인간다운 삶 다 보장되는 체제고 똑같은 경제 수준에서 한쪽은 성장 형편없고 복지 형편없고 인간다운 삶 아주 형편없고 그런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제 북유럽 체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미국으로 가고 북유럽으로는 안 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아까 말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좋다고 하는 사실은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 뭐 이런 데 사실은 정치인들이나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에 기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연구원의 정태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임스 딘 영화를 보면 마지막 그 치킨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끝까지 가서 누가 더 죽느냐 사느냐. 사실은 어찌 보면 경쟁하는 시스템 그 안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시스템에 대한 욕망들이 지금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는 거 국민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살아남고 80%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30이 넘어서까지 고시나 스펙 쌓기에 몰두를 하는 그다음에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이 버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를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려워진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지금 경제민주화는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요구와 복지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유해 구조들, 유해 그걸 이끌어 나가는 세력들의 변화가 없다는 판단인 거죠. 이 국민 대다수가 사실 앞에서도 뉴스컷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5%가 중산층 65% 중에서 나는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 서민 정책은 오히려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 서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만 좀 진실성 또는 정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한 거는 역시 MB 정부 때 역시 감세 정책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는 얘기가 감세를 하면 부자도 잘 살고 빈자도 잘 산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과는 뭐였냐 그러면 부자도 못 살게 되고 빈자도 못 살게 됐죠. 왜 못 살게 됐냐 그러면 빈곤층 같은 경우는 복지 혜택이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 못 살게 되는 것이고 부자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야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내수 경제가 줄고 국민 경제가 죽어가니까 자기들도 못 살게 되는 그냥 같이 죽는 거죠. 워렌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런 조금 전에 그런 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보다시피 아까 우리 이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런 레이거노믹스나 과거의 신자유주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나 이제 다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486인데 예전에 전두환 체제 밑에서 있었죠. 그때 그랬는데 제가 86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87년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소수가 그냥 으쌰으쌰 하던 시대였는데 근데 민주화운동을 했죠. 절망 속에서 희망은 갑자기 꽃피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굉장히 한미일 이런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체제로에 있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을 꿈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꿈은 꾸는데. 그러나 나는 그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국민들의 새로운 뭐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희망으로 과거에 87년에 민주화가 폭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홍 박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설국열차 생각이 나는데 열차는 끝없이 달립니다. 근데 사실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만 열고 제대로 바깥 세상을 보면 살아있는 곰도 보고 아 바깥 세상에 생명이 있구나는 걸 아는 순간에 바로 생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중산층 70%를 5년 내에 5년 내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존착력.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들 지금 말씀하시지만 창문 열고 가만히 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신다면. 네, 저는 이제 설국열차를 자본주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네. KTX도 아니고 증기열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핵심은 증기열차를 타고 끝없이 달리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빙하기까지 온 거기에서 저는 많은 분들은 꼬리칸에서 열차칸 앞칸으로 가는 것에 주목을 했다면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차 밖으로 나가는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 송광호가 했었던 그런 역할과 딸의 역할들 그러면서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열차를 벗어날 수 있는 행위 열차를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이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찌 보면 경제 성장이 옳고 좀 더 성장하면 또 좋아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식이고 뭔가 이랬던 그런 낡은 산업 시대의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이런 일탈 자체가 오히려 밖이 더 따뜻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는 그거를 임계점 얼마나 더 우리가 더 힘들고 사실 열차는 꼬리칸이든 앞칸이든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회인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이런 사회라면 우리가 그거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게 인간에게는 우리 한국 사회는 존재하지 않을까. 않느냐. 그렇죠. 두 분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두 분께 30초씩 드릴 테니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4809번님인데요. 중산층 살리는 핵심은 일자리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돈 더 달라고 파업하기보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798번님. 경제 민주화를 해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대기업의 투자가 경제를 살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자, 53분 45초쯤에 저희들이 마쳐야 되니까 이제 한 20초씩밖에 시간이 없네요. 일자리 나누기 파업하기보다 뭐 다른 방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파업하는 데는 또 그 다른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 나누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노사 양측에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는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이 다른데 거기에서는 뭐 굉장히 좀 새로운 뭐 이렇게 그 의견 조율을 하고 하다 보면 좀 나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가능성과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한두 가지 정책적 조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산업사회, 그다음에 IMF 체계 이후에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큰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그 출발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위에든 밑에든 전 국민은 좀 깨닫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방금 이은경 소장이 이야기하셨고 홍원호 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산층 참 담론입니다. 거대 담론입니다. 45분이란 짧은 시간 내에 다 맞출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민사회경제연구소의 홍원호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은경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4분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제가 클로징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사업 파트너 뉴타마스 뉴라보 그들이 돌아왔다. 지난 23년간 큰 사랑을 받은 다마스와 라보 8월 다마스 구매 시 특별 할인 및 최대 3.8% 저리 할부 기존 쉐보레 고객이 구매 시 특별 지원 다마스 라보 해펜딩 페스티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손가락을 가리켜서 내 탓이라고 하는 동안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국민도 정부도 서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산층 늘려야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